앞에 설명한 것처럼 초창기의 일루미나 NGS는 4개의 형광 물질을 썼고 결국 4개의 채널을 통한 디텍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4개의 다른 파장을 가지는 레이저를 사용한 것이고요. 그걸 디텍션하는 또 4개 다른 센서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각 자리마다 4번 사진을 찍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각 형광 물질 간에 이제 그 웨이브렉스가 오버랩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4개의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시간도 실제로 이제 많이 드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2개 채널을 줄일 수가 있다면 레이저도 2종류, 그 다음에 디텍터도 2종류, 그리고 각 자리마다 사진도 2번만 찍으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이 비용이나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2개의 채널만으로, 2개의 형광 물질만으로 디텍션하는 시스템이 이제 개발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2개의 형광만으로 4개의 뉴클리오타이드를 가열해내느냐 보면, 이렇게 ATGC 4개의 뉴클리오타이드에 4종류의 형광이 붙는 게 아니라 2종류의 형광만을 씁니다. 지금 녹색 형광과 빨간색 형광만을 쓰는데, T에는 녹색 형광에 활성화될 수 있는 물질을, C는 빨간색 형광을, 그리고 A는 빨간색과 녹색 형광 레이저에 둘 다 활성화될 수 있는 물질을 붙이고, G에는 아무것도 안 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SBS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SBS 각 사이클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이클마다 각 스팟에 A 또는 C 또는 T 또는 G가 붙었을 때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이 스팟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스팟은 첫 번째는 T, 두 번째는 C, 세 번째는 G, 네 번째는 이제 A가 붙었는데요. 자, 이걸 디텍션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이 자리에 녹색 형광을 주었을 때 빛이 반짝였고, 빨간색 형광을 주었을 때는 형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녹색 형광만 가지고 있는 T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사이클에서도 이 스팟을 봤을 때 녹색 형광에서는 빛이 나타나지 않았고, 빨간색 형광을 주었을 때 빛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경우는 빨간색 형광만을 가지는 C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분명히 이 자리가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클에서 형광을 냈으니까 뭐가 있는 건 사실인데, 이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녹색 형광, 빨간색 형광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빛을 내지 않았으니까 이 경우는 G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번째 사이클에서는 녹색과 빨간색 두 레이저에 모두 다 빛을, 형광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경우는 A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2개의 레이저만 쓰고 2개의 디텍터만 있고 각 사이클마다 사진은 2번만 찍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원 채널을 사용하는 방법도 개발되어 사용됩니다. 물론 이때도 사진을 2번 찍어야 되긴 하지만 채널을 하나만 쓰기 때문에 레이저와 디텍터가 하나만 사용될 수 있어서 훨씬 비용이 절약됩니다. 원리는 다음과 같은데요. A에는 녹색 형광이 붙어 있지만 잘라질 수 있는 구조, G에는 아무것도 안 붙어 있고, T에는 녹색 형광이 계속 붙어 있고, C에는 원래 녹색 형광이 안 붙어 있지만 나중에 붙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그냥 사진을 찍으면 A 또는 T가 붙은 곳에서는 녹색 형광이 보이고, G나 C가 붙은 곳에서는 형광이 안 보이는 식으로 디텍션이 돼서 이미지가 한번 찍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미지를 찍기 전에 먼저 이 A에 붙어있는 형광을 잘라낼 수 있는 케미컬을 처리하고요. 두 번째는 C의 자리에 이 붙어있는 이 케미컬에다가 형광을 다시 붙일 수 있는 또 화학 처리를 합니다. 이런 다음에 사진을 찍었을 때 이번엔 T와 C 자리에 녹색 형광이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미지와 두 번째 이미지를 비교했을 때 둘 다 녹색 형광이 보였으면 T, 둘 다 안 보였으면 G, 첫 번째 보이다가 두 번째 사라졌으면 A, 첫 번째 안 보이다 두 번째 나타났으면 C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 형광이 보인다 안 보인다 1 또는 0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두 번만 반복하면 2의 2승, 즉 4가지 조합이 다 디텍션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페어밴드 시퀀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클러스터 포메이션 되는 것은 앞에 싱글앤드와 똑같은데요. 이 페어밴드 시퀀싱을 위해서는 이 프라이머 세트, 그 로운에 깔려있는 프라이머 세트가 잘릴 수 있는 게 다르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P5는 중간에 유리딘을 가지고 있고 P7 프라임은 중간에
8옥소 구간인 8옥소 G를 가지고 있어서 P5 프라임 같은 경우는 우라실 스페시픽 익스턴 리에이전트 유저라는 리에이전트에서 잘릴 수 있게 되어 있고, P7 프라임 같은 경우는 FPG라는 케미컬에서 잘려질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서 여기 파지티브 스트랜드와 네거티브 스트랜드가 다 존재한 상태에서 이 P5 프라이머를 잘라주는 케미컬을 처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요 U 자리, 우라실 자리가 잘리게 되는데, 앞에 싱글핸드와는 다르게 싱글핸드는 요 아랫부분이 잘렸지만 이 경우는 거의 끝부분이 잘린다는 것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끝부분을 잘라주게 되고요. 이 P5에서 시작되는 요 파지티브 스트랜드 시퀀스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앞에서 싱글핸드 시퀀싱처럼 3' 엔드를 블로킹하기 위해서 다이디옥시 NTP를 처리하게 되면 3' 엔드가 블로킹이 되는 것이고요. SP1 프라이머를 바인딩을 시켜서 SBS 방식으로 첫 번째 리드를 시퀀싱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앞에 싱글핸드랑 똑같은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시퀀싱 되는 부위는 바로 이 부분, 즉 P5 프라이머에서 쭉 이어지는 파시티브 스트랜드의 일부분이 그대로 시퀀싱 되면서 기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SBS를 하면서 새로 합성된 시퀀스와 원래 붙었던 프라이머 SP1 프라이머를 다 떼내도록 디니시레이션 시켜줍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한 후에 다시 리어닐링, 즉 온도를 낮춰서 이 프라이머끼리 붙게 하면 이 끝에 남아있는 P5 프라임과 여기 끝에만 잘리고 아직 대분이 남아있는 P5 프라이머 사이에 바인딩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브릿지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익스텐전을 시켜주면 남아있던 P5 조각에서 다시 원래대로 파시티브 스탠드 쪽이 합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빨간색, 즉 이 P7 프라임 쪽을 자를 수 있는 FPG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FPG 처리하게 되면 이 자리가 즉 이 P7 프라임 쪽이 다 잘리게 되고요. 이렇게 잘려진 상태에서 디내처레이션 시켜주게 되면 이 잘려진 조각들, 즉 이 네거티브 스탠드 쪽은 떨어져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엔 파지티브 스탠드 쪽이 다시 이렇게 남아있게 됩니다. 다시 또 이번엔 3' 엔드 쪽을 블로킹을 하게 되고요. 여기 SP2 자리에 SP2 프라이머를 붙여서 이 자리에서 다시 시퀀싱을 하게 되는 겁니다. SBS 방식으로 다시 한 배씩 이루어 나가면 이번엔 반대쪽, 즉 세컨드 리드의 시퀀싱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합성된 자리는 원래 스트랜드의 네거티브 스트랜드 쪽, 즉 P7 프라임 쪽에서 이어나온 네거티브 스트랜드 쪽에 시퀀스가 합성이 되면서 그 결과가 기록되는 겁니다. 앞에서 NGS 원리를 대략적으로 설명할 때 페어밴드 시퀀싱 원리를 이렇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DNA를 랜덤하게 잘라서 생긴 이 회색의 더블 스탠드 DNA에 이 오렌지색과 이 파란색의 어댑터가 붙고 시퀀싱을 두 번 수행하게 되면 퍼스트 리드의 파지티브 스트랜드, 그리고 세컨드 리드의 네거티브 스트랜드, 또는 반대로 퍼스트 리드의 네거티브 스트랜드, 세컨드 리드의 파지티브 스트랜드가 이런 식으로 시퀀싱 되는 것을 얘기한 바 있고, 그것이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적절한 거리를 띄어서 만들어진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이렇게 페어밴드가 시퀀싱 되는 원리를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 샘플 인덱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 어댑터 구조를 설명할 때 P5, P7이 있고 그다음에 SP1, SP2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i5나 i7은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없습니다. 그냥 PCR 앰플리피케이션 할 때 P5, P7 쓰고 시퀀싱 할 때 SP1, SP2 썼는데 이 i5, i7은 언제 쓰이느냐, 이게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이 샘플 인덱싱을 할 때 이 i5나 i7 시퀀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일루미나 NGS는 굉장히 스루풋이 높아서 한 번에 많은 양의 리드를 만들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게 그 리드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그 한 샘플로 그 많은 리드를 다 읽을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럴 때 좀 아깝죠. 그럴 때 서로 다른 두 샘플, 내가 시퀀싱을 서로 다른 샘플을 하고 싶을 때 그 각각의 다른 샘플들을 하나의 레인 속에 넣어서 섞어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먼저 제가 한 세포, 한 종류의 조직에서부터 이 DNA 라이브를 만들 때 DNA를 이제 먼저 잘라내고 그다음에 여기다 어댑터를 붙일 때 이 어댑터 붙이는 여기에 특정 I5 시퀀스를 가진 특정 인덱스를 가진 그런 시퀀스를 프레임을 사용해서 이 라이브러리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번엔 다른 세포 또 다른 조직에서 또 따로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여기도 DNA를 프레그멘테이션 하고 여기에 사용하는 어댑터를 붙일 때는 P5나 SP1, SP2, P7은 똑같은데 i5 또는 i7이 서로 다른 시퀀스를 가진 어댑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트를 처음부터 팔거나 또는 만들 때 요 P5, SP1 쪽은 똑같은데 요 i5 쪽만 서로 다르게 만드는 그런 어댑터를 사용해서 이제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두 개의 라이브를 섞어 가지고 이 플로우셀에 뿌려줍니다. 그러면 이 플로우셀에서는 이제 두 종류의 다른 DNA 조각들이 이제 섞여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앰플리파이 되고 나면 도대체 이 조각의 DNA가 그 첫 번째 조직에서 온 건지 두 번째 조직에서 온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걸 먼저 알아내기 위해서 페어된드 시퀀스에서 첫 번째 퍼스트 리드, 즉 이 요 SP1을 이용한 시퀀스를 하기 전에 먼저 요 SP2 쪽에 해당하는 프라이머를 먼저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붙이고 나서 짧게 SBS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I7에 해당하는 리전에 대한 시퀀스가 읽혀지는 거죠. 즉, 이 부분에 대한 시퀀스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 시퀀스를 알아놓고 디내추레이션을 시켜서 이 부분을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SP1 프라이머를 이제 붙이고 SBS를 수행해서 첫 번째 리드의 시퀀싱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퀀스를 읽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인덱스 리드에 대한 시퀀싱을 수행하게 되면 우리가 원래 이 퍼스트 리드와 세컨드 리드가 각각 파시브 스탠드와 네거티브 스탠드 시퀀스를 알게 됐는데 그것 이외에도 이 인덱스 분의 시퀀싱을 통해서 내가 넣어준 샘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인덱스 i5 시퀀스 리전에 16개 종류의 다른 시퀀스를 가진 어댑터를 준비하고 있다가 1번 샘플에는 요 1번 시퀀스를 가진 어댑터, 2번 또 샘플에는 이 2번 어댑터, 3번 샘플에는 3번 어댑터 이런 식으로 하면 각 16개 다른 이제 인덱스를 가진 샘플들을 만들 수 있고요. 이거를 한꺼번에 섞어서 시퀀싱을 하고 나서 각 이 페어드 리드마다 이 시퀀스가 뭔지만 나중에 매치시키면 이게 1번부터 16번 중에서 어떤 샘플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또 요 i5 리전도 똑같이 시퀀싱을 해서 세컨드 리드 읽기 전에 먼저 여기를 먼저 읽고 세컨드 리드를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 16개, 여기 16개를 조합하면 256개의 다른 샘플들을 섞어서 한 건에 이제 그 프로세스를 넣고 시퀀싱을 수행하고 나중에 어느 게 어느 건지 알아낼 수 있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리드 두플리케이션 부분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DNA가 이 다이플로이드고 한쪽은 AT, 한쪽은 GC인 헤테로제너스 스냅이 이 자리에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DNA를 랜덤하게 자르면 그러니까 여러 랜덤한 조각들이 나오고 그 중에서는 이 AT를 포함한 조각도 나올 거고 GC를 포함한 조각도 나올 겁니다. 이 조각들을 이용해서 제가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이 라이브러리를 앰플리파이 한 다음에 시퀀싱을 수행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라이브러리를 만든 다음에 얘를 프로세스에 뿌릴 때 모든 조각이 다 뿌려지는 건 아니죠. 이 중에서 일부가 랜덤하게 실렉션 돼서 뿌려지고 앰플리파이가 될 텐데 그래도 확률적으로 보면 이 두 개의 엘리 중에서 이쪽이 될지 이쪽이 될지 다 랜덤하게 양쪽이 다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각각에서 또 파지티브 스탠드가 될지 네거티브 스탠드가 될지가 다 골고루 나타날 거라서 사실은 이 T 또는 G 또는 A 또는 C가 랜덤하게 다 나타날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PCR 과정에서 특정 프래그먼트만 PCR이 너무 잘 돼가지고 그것만 왕창 앰플리파이 되는 일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부가 실렉션 돼가지고 이 프로세스를 뿌려진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동일한 조각이었던 것들이 여러 번 나와가지고 이 앰플리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원래는 이게 A와 G가 반반 있었는데 이런 특정 리드만 왕창 앰플리파이 되는 바람에 A가 여러 번 나오고 G는 안 나오고 한 번밖에 안 나왔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걸 결과를 보고 여기는 A 호모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퀀스 리드를 온라인한 결과를 보면서 이런 듀플리케이션 된 리드로 보이는 것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퀀스 조각이 이 프로셀에 떨어져서 시퀀이 됐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P5 쪽에서부터 이 시퀀스가 퍼스트 리드, 그리고 이쪽 반대쪽 네거티브 스트랜드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세컨드 리드 시퀀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온라인 해보면 휴먼 지놈 레퍼런스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온라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조각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이제 대개 우리가 조각이 랜덤하게 잘리다 보니까 이 퍼스트 리드가 시작되는 곳, 그리고 세컨드 리드가 시작되는 곳이 다 다를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뭐 우연히 퍼스트 리드 자체는 똑같이 백베이스 페어가 시작 부위와 끝 부위가 똑같다 하더라도 세컨드 리드까지 똑같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거죠. 그래서 퍼스트 리드와 세컨드 리드 중에 하나라도 이 잘린 부위가 다르면 우리는 이거는 서로 다른 리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처럼 퍼스트 리드와 세컨드 리드가 시작과 끝이 전부 다 똑같다. 요런 리드 페어들이, 이런 조각들이 리드가 3개나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아마 동일한 DNA 조각이 PCR 과정에서 앰플리파이 돼서 프로셀에 3번 떨어졌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경우는 나머지 2개는 우리가 정보를 버려버리고 한 번만 카운트하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듀플리케이션 된 리드로 생각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제로 그 아주 작은 양을 가지고 또 퀄리티가 나쁜 샘플을 가지고 이 시퀀스 하다 보면 그 PCR 과정이 좀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원래는 DNA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랜덤하게 고르면 서로 다른 조각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몇 개 없던 DNA 조각을 PCR로 왕창 앰플리파이 한 다음에 그걸 뿌리게 되면 아무래도 동일한 원래 그 세트에서 나왔던 그 PCR 프로덕트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DNA 퀄리티가 나쁘거나 양이 적을 때는 이 듀플리케이션 리드가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퀀싱 한 결과를 해석할 때 그냥 토탈 스루풋 또는 얼라인먼트가 끝난 다음에 그 얼라인드 또는 맵 스루풋 말고 거기서 다시 듀플리케이션을 제거한 디덥이라고 하죠. 듀플리케이션 제거한 그 후에 남은 그 리드가 중요하고요. 듀플리케이션이 얼마나 됐느냐는 그 듀플리케이션 정도도 사실 그 시퀀싱 퀄리티를 나타내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리드 1과 리드 2가 어디 연란되는가, 그리고 그게 정확히 일치하는가만 가지고 듀플리케이션 리드를 판정한 것은 가끔 이제 에러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하이 뎁스를 엄청 높여가지고 막 거의 뭐 500x, 1000x, 지금 몇 1000x 이렇게 시퀀싱을 하다 보면 분명히 다른 DNA 조각이었는데, 그러니까 서로 다른 리드인데도 불구하고 우연히 같은 자리에 잘리는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포지션만 가지고 듀플리케이션 리드를 판정하는 데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UMI 또는 유니크 몰리큘러 인덱스라는 걸 씁니다. 보통 우리가 이 i5나 i7 인덱스는 이미 알고 있는 시퀀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i7에 GGAG가 들어간 게 1번이고 뭐 GACT, GT가 들어간 게 2번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걸 쓰기 때문에 그 i7 시퀀스를 보면 이게 7번이구나, 이게 뭐 5번이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와 무관하게 이 UMI라는 걸 또 덧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 UMI는 실제로 이 올리고를 합성할 때, 인덱스가 포함된 이 어댑터를 합성할 때 여기에 랜덤 시퀀스를 몇 개 집어넣습니다. 랜덤 시퀀스. 그러니까 올리고 합성할 때 여기에 그 랜덤하게 몇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각 몰리큘마다 다른 시퀀스가 들어가는 거죠. 같은 i7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올리고마다 서로 다른 시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래서 몰리큘러 인덱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 어댑터가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P5, P7으로 앰플리파이해서 생긴 프로덕트라면 UMI가 같을 거고요. 처음 같은 i7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몰리큘이 굉장히 비슷한 사이즈의 DNA 쪽에 붙었다고 하면 UMI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요 UMI를 리드를 읽어가지고 UMI가 같은 것들은 듀플리케이션 리드고 UMI가 다른 것들은 듀플리케이션 되지 않은 리드다. 이렇게 판정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실제로 이 UMI를 활용하면 굉장히 이렇게 하이데프 시퀀싱을 할 때 일부러 이제 같은 UMI를 가진 것들을 많이 찾은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UMI, 같은 UMI가 있는 데서 뮤테이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들은 이제 시퀀시 에러고, 같은 UMI를 가진 것에서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그런 베리에이션은 진짜 이 베리에이션이다 이렇게 판정하기도 합니다. 현재 일루미나 NGS 플랫폼은 이 아이식부터 노바식까지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용량이 큰 것은 노바식인데요. 이 노바식 6000 같은 경우는 한 44시간 정도, 한 이틀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러닝을 하게 되면 6000 기가베이스, 즉 6테라베이스, 6조 개의 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시퀀스에서 나오는 그 염기의 그 리드의 시퀀스 총 합이 6조 개라는 거죠.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 스루풋을 나타냅니다. IC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아서 한 1.2기가 정도를 한번 읽을 수 있고요. 이 프로셀을 보시면 어느 정도 그 사이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F&W 튜버 정도라고 했을 때 제일 좀 작은 마이식 같은 게 한 요 정도 프로셀을 가지고 있다면, 하이식은 요 넥스식 한 2000 또는 한 노바식 사이 요 정도가 됩니다. 요 하이식이 이 정도 프로셀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노바식 같은 경우는 이 같은 하이식에 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지고 있죠. 이게 전부 다 플로셀입니다. 여기에 이제 4개의 레인이 있고, 여기에 쫙 샘플들이 이제 들어가서 이 잔디에 들어가서 자라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일루미나가 이제 가장 좀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일루미나를 가지고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